안녕하세요. 고진감래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진감래처럼 제 인생이 요즘 즐거움으로 가득해요. 큰아들도 대학교 생활 잘하고 있고 몇 달 전 차린 멸치국수 가게도 잘 운영 중이거든요. 50 중반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에 꼭 놀라울 정도로 큰 대박이 나야 성공한 인생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늘고 얇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정도를 지키면서 바르게 살아가니까 이런 날도 다 오네요. 30 초반에 결혼할 때만 해도 한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100년 가약을 맺었었는데 지금은 홀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늘고 얇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자 팔자 뒤움박 팔자라고 하더니 제 인생이 딱 그런 팔자였습니다. 새해가 되니까 자꾸 제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기구하다면 기구한 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눈물 많은 제 인생의 시초는 고등학교 시절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친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참 배울 점이 많았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게 사셔서 친오빠는 저한테 두 번째 부모 같은 존재였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늘 오빠와 둘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도 오빠는 저보다 4살 많다는 이유로 저를 어른스럽게 챙겼었죠. 특히 학교가 끝나고 오빠한테 가장 먼저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오빠, 나 배고파. 우리 라면 끓여 먹자. 엄마가 라면 먹지 말고 국 끓여둔 거 데워 먹으라고 했는데 우리 그냥 밥 먹자. 싫어. 나 라면 먹을래. 그럼 영선이를 라면 먹고 밥은 오빠가 먹을게. 그때 오빠가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한테는 든든한 어른 같았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위험하다며 오빠가 전부 도맡아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도 어렸는데 하나뿐인 여동생을 위해서 의젓하게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빠와 저녁 먹고 숙제를 하고 있으면 밤 8시쯤 부모님이 오셨어요.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저를 보면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선아, 저녁 먹었어? 엄마가 밥 챙겨 먹으라고 국 끓여 놓고 갔는데. 나 오늘은 라면 먹고 싶어서 오빠한테 라면 끓여달라고 했어. 뭐? 너 그러다가 키 안 크면 어떡하려고 그래? 밥을 먹어야 키가 크지.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은 제가 오빠 잘 지내는 걸 기특하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그때는 부모님과 저, 그리고 오빠까지 오래 행복하게 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은 어린 저의 큰 착각이었어요. 몇 년 후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어느 날 오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날은 오빠가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가던 날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던 오빠는 3학년이 되기 전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었죠. 그 여행이 마지막인지도 모르고 저는 오빠한테 즐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부산 여행 가면 사진 많이 찍어 와. 나도 여행 따라가고 싶다. 좋겠다, 여행도 가고. 뭐가 부러워. 다음 달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면 되잖아. 그럴까? 에이, 오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여행도 많이 못 다닐 텐데 다음 달에 식구들이랑 또 가자. 그래. 그러면 내가 사전 답사한다는 생각으로 부산 먼저 다녀올게. 좋아. 오빠 잘 다녀와. 한 치 앞도 모르고 오빠 다음 여행을 약속하면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빠는 친구들과 여행하고 돌아오다가 집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졸음운전 차에 치여 사망했어요. 오빠의 황망한 죽음에 엄마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그 상황에도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사를 보면서 물었어요. 우리 아들 죽지 않았죠?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요. 어제까지 건강하던 애였는데 제발 수술이라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즉사해서 병원에 왔을 땐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보낼 수가 없어요. 제발 조금만 더 봐주세요. 혹시나 기적처럼 눈을 뜰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들 가족들이랑 인사도 못했어요. 제발요.
마지막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로선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아빠는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의사한테 매달리며 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도 오빠의 죽음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오빠의 빈소가 차려졌을 때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늘 보던 오빠 얼굴이 영정사진으로 차려진 걸 보면서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니지. 이건 꿈일 거야. 우리 다음 달에 엄마 아빠랑 다 같이 놀러 가자고 약속했잖아. 근데 이렇게 가면 어떡해? 난 어떡하라고. 너무 허망해서 입으로는 어떡해라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겨우 정신을 차린 엄마는 오빠 영정사진 앞에서 땅을 치면서 우셨습니다. 왜 내 아들이 이렇게 가? 부모 속 한 번 썩인 적 없던 내 새끼가 왜 이렇게 가냐고. 준혁아, 엄마 여기 있잖아. 아이고, 내가 너 먼저 보내고 어떻게 살아? 엄마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애달픈 엄마의 울음소리가 빈소 밖에까지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모는 땅을 치면서 우는 엄마를 달래주면서 말했어요. 언니, 일어나. 일단 물 좀 마셔. 진정하고 언니가 정신 차려야 마지막 배웅을 해주지. 아들 이렇게 보낼 거야? 아들 먼저 보내고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아. 난 물 마실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차라리 내가 갔어야 했어. 내가. 딸 생각은 안 해? 정신 차려.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서 마지막이라도 잘 보내줘야지. 그래야 한이 안 남지. 이모는 목 놓아서 우는 엄마를 달래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 잃은 엄마의 슬픔은 가눌 겨를이 없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던 엄마를 모두가 위태롭게 봤습니다. 아빠는 슬픔에 지친 엄마를 안아주며 달랬어요. 엄마는 오빠를 지켜주지 못했다면서 자책감에 힘들어하셨죠.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던 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식구에서 세 식구가 되니까 오빠의 빈자리가 크게만 느껴졌어요. 이런 상황에 오빠가 있었다면 오빠가 듬직하게 부모님을 위로해 드렸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순간에 오빠를 보내준 뒤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오빠 몫까지 제가 잘 살아내겠다는 다짐이었죠. 그래서 장례가 다 끝난 후부턴 학생의 본분에 맞게 공부만 했어요. 저 혼자서 두 사람 몫을 살아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부터 회사 입사까지 부모님께 걱정 한번 안 끼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회사 입사 후 첫 월급을 받았을 땐 부모님께 근사한 식사까지 대접해드리면서 용돈도 조금 드렸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보며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벌써 월급도 받고 대단하네. 회사 생활은 힘들지 않어? 네, 할만해요. 처음이라 어렵긴 한데 하다 보면 적응될 것 같아요. 그래, 사회생활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도 견디고 하다 보면 다 끝이 보일 거다. 아빠가 우리 영선이 응원할게. 아빠랑 흐뭇한 미소로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네 오빠가 살아있었다면 더 좋아했을 텐데 영선이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오빠가 자랑스러워했을까. 갑작스런 엄마의 눈물에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아빠가 엄마를 보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아니 좋은 날 왜 그런 말을 해? 당연히 다 같이 있었으면 좋았겠지. 아마 준혁이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영선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눈물이 나서 그랬어. 아빠 말처럼 오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야. 그때 왜 그랬는지 저는 엄마의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마음과 다르게 제가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날을 오빠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만 축하해 줄 수도 있잖아. 왜 자꾸 오빠 얘기만 해? 그냥 나만 봐줄 수 없어?
너희들이 워낙 우애 좋게 잘 커서 자꾸 생각나는 걸 어떡하니. 엄마 앞으로는 조심할게. 미안하다. 첫 월급 받고 기분 좋았던 날, 결국 엄마의 말에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오빠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날이 종종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온전히 축하받길 원했는데 어김없이 또 오빠 이야기를 꺼내는 엄마를 보면서 저도 좀 좌절했던 것 같아요. 결국 흐지부지 끝나버린 그날 식사는 어색하게 정리됐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저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영선아, 많이 속상했니? 오늘은 저도 속상했어요. 저도 오빠가 그립고 안타깝지만 오늘은 제가 온전히 축하받고 싶었어요. 그래, 네 마음 다 알아. 아빠였어도 너처럼 속상하다고 했을 거야. 아마 너랑 내가 마음이 더 넓어서 그런 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를 이해해 주자. 우리 마음이 넓어서 오빠 가슴에 잘 묻고 살잖아. 안 그래? 아빠도 오빠 보고 싶으시죠? 그렇지. 그래도 네 엄마처럼 한 달에 2번씩 울진 않아. 그러니까 속상한 건 이 아빠한테 털어놓고 엄마는 좀 보듬어 주자. 나도 나중에 아빠처럼 다정한 사람 만나면 좋겠다. 긴 말 안 해도 마음 알아주는 남자가 또 어딨겠어. 아빠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자식이니까 엄마 마음을 100%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 엄마를 떠올려 보면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는 다음 날 오히려 저를 다독이면서 말씀하셨어요. 영선아, 어젠 엄마가 미안했어. 생각이 짧았어. 네 오빠 생일이 다가오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랬어.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 난 이제 오빠 생일도 깜빡하네. 오빠가 하늘에서 서운해하겠다. 넌 네 인생 살아야지. 엄마가 너한테 부담 안 줘서 미안하구나. 아니야. 오빠 그리워서 오빠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뭐가 미안해. 우리 오빠 얘기 자연스럽게 편하게 얘기하자. 그래야 오빠도 좋아할 거야. 영선이가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네 덕분에 산다. 그 상황에도 엄마는 저를 다독여 주시는 걸 보고 참 엄마도 대단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엄마가 아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게 힘이 되어드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오빠 생일이 다가오면 저는 엄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녔어요. 제 이런 노력을 엄마도 알아채셨는지 한 번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난 우리 딸이 참 기특하고 아주 열아들 안 부러워. 고마워. 세상에 어떤 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 우리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오는 건데. 엄마와 딸은 나이가 들수록 친구 같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30 초반 시집가기 전까지 엄마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러던 중 직장 동료 소개로 남편을 소개받게 된 겁니다. 남편은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모는 저를 반겨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집에 드디어 여자가 들어오네. 평생 남자들이랑만 살다가 이렇게 고운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네. 안녕하세요. 박영선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과일 좀 샀는데 제철 과일이라 맛있어요. 아이고, 빈손으로 오지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집안에서 잘 보고 자랐네. 저는 처음부터 눈도장 제대로 찍은 것 같아서 안심됐습니다. 시모는 그때만 해도 저한테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괜히 긴장하고 갔다가 시모의 미소에 간장이 녹아내렸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부가 저를 보면서 진지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나? 언니나 동생이 있어? 아니요. 큰오빠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사고로 먼저 떠났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줄곧 부모님이랑 셋이 살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질문을 했구만. 아니에요. 물어보셔야죠.
우리도 사실 비슷한 아픔이 있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얘 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 자식이 먼저 떠나니까 정신 차리고 살기가 힘들더라고. 그때마다 용식이가 큰 힘이 됐지. 예전에 남편한테 얼핏 들었던 적이 있던 시댁의 아픔은 제가 겪었던 아픔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시부가 길게 말하지 않아도 그 아픔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부는 저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양쪽 집안이 다 가족을 잃었던 아픔이 있으니 더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사람은 잃어봐야 소중한 걸 안다고 하지 않겠니?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만큼 잘 살길 바란다.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용식 씨랑 꼭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고맙다. 내가 운영 중인 관광운수 사업도 언젠간 용식이가 이어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한테 잘 좀 부탁하마. 내 자식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남자애들이 나이 먹어도 애 같은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현명하게 네가 잘 끌어주길 바란다. 저도 부족해요. 용식 씨는 아버님이 믿어주시는 만큼 잘할 거예요. 시부는 남편이 은근 애 같은 면이 있다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그런 시부를 보면서 그때까지는 왜 철없어 보이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모가 시부를 말리면서 한 소리를 했어요. 아유, 당신은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우리 용식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제가 형 가고 나서 충격받아서 그런 거야. 지금은 자기 밥벌이도 잘하잖아. 그렇지. 이제 우리 아들이 잘하지.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죠. 우리 이제 엄마랑 아빠 되는 거야? 저번에 아버님 말씀 들었지? 이제 아빠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당연하지. 걱정 마. 처자식은 내가 책임진다.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아이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임신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신혼생활이 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살림도 재밌고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그저 즐거웠죠. 그러다가 문제는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됐어요. 시모는 제가 첫째로 아들을 낳자 엄청 기뻐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 복덩이가 며느리네, 며느리야. 세상에 장군감이 따로 없네. 우리 손자 인물이 벌써부터 훤해. 시모는 아들 칭찬에 기뻐서 쉴 새 없이 떠들었어요. 그리고 시부도 집안의 경사라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집안의 식구가 늘어나니까 시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까지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때 시모는 집에 와서 저를 많이 챙겨주기도 하면서 걱정하듯 말씀하셨죠. 너 손모가 안 아파? 하준이 이리 주고 넌 좀 쉬어라. 어머님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신다고 힘드셨을 텐데 어머님이 쉬셔야죠. 아, 손잡으러 오는 길이 뭐가 힘들어. 난 괜찮으니까 너 가서 밥 좀 먹어라. 한창 육아로 힘들 때 시모는 손자를 봐주러 자주 오셨어요. 한 번 오시면 손자를 바닥에 내려놓으실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다 걱정일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제 아들이 울기라도 하면 시모는 일단 애를 등에 업고 동네를 한 바퀴 돌려고 하시는 거예요. 바깥 날씨가 쌀쌀할 때라서 나가려는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가세요? 밖에 추워요. 이게 뭐가 추워? 내가 아들 키워봐서 아는데 이 정도 날씨 끄떡없어. 네 남편 튼튼하게 잘 컸잖아. 어머님도 바깥 날씨 쌀쌀해서 감기 걸리시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계세요. 아이고, 너도 진짜 유난이다, 유난.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멀쩡하잖아. 애 너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너. 시모가 손자를 봐주면서 사사롭게 부딪히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도 시모가 아들을 봐주니까 부담이 좀 덜긴 했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시모가 오는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시댁과 왕래하면서 잘 지내다 보니까 둘째 딸까지 낳고
어느새 내 식구가 됐어요. 그런데 시모에 대한 이상한 점이 그때부터 보였습니다. 손잘 낳았을 때는 매일같이 손잡으러 멀리서도 오셨는데 딸이 태어났을 때는 시모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명절에 다 같이 모여도 시모는 어린 딸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제 아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하준이 밥도 잘 먹네. 네 아빠도 어릴 때 이렇게 밥 잘 먹어서 키 많이 컸어. 그러니까 하준이도 두 그릇씩 먹고 키 아빠만큼 커야 한다. 시모의 말에 하준이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2살이 된 하준이한테 시모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가한테 관심을 더 주지 않습니까? 시모는 꼭 제 딸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하준이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준이가 장난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딸한테 주려고 하자 시모가 갑자기 아들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하준아, 네 걸 왜 동생을 줘? 네 거는 너만 써. 동생이 달라고 해도 주지 마. 시모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님, 왜 애들한테 싸움을 붙이세요? 이게 무슨 싸움이니? 너도 참 웃긴다. 아들, 딸 물건은 나눠서 써야 되는 거 몰라?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요. 남매끼리 서로 양보하고 나눠 쓰는 게 맞는 거죠. 애들 교육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 내 말 들어. 나중에 너한테 효도할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 딸은 시집 가면 끝이라니까. 저는 결혼했지만 아직도 친정이랑 잘 지내고 있어서 그런 걱정은 없어요. 딸은 엄마 닮는다니까 잘 크겠죠. 그러니까 어머님, 육아 방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시모는 완전히 대놓고 손자만 예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시모한테 육아는 알아서 하겠다면서 단호하게 말했죠. 그런데 손자 안고 바닥에 내려놓을 줄 모르던 건강한 시모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시모가 워낙 꼬장꼬장한 스타일이라서 건강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 시모는 병원에서 수척해진 얼굴로 입원한 채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며느라, 나 너무 무서워. 수술해도 못 나오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손 잡아드릴게요. 같이 이겨내봐요. 고맙다 며느라. 내가 정말 너한테 고마워. 시모가 수술을 앞두고 너무 불안해하시길래 저는 친정에 아이를 맡겼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어머님 수술이라서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많이 무서우신가 봐. 정말? 당신 힘들겠네. 아휴, 내가 지방 가는 일정만 없었어도 같이 가줄 텐데 미안해. 미안하게 뭐가 미안해. 시부모도 내 부모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당신은 이래. 어머님 괜찮아지실 거야. 이렇게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마워. 남편은 시모를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필요 없다면서 말했죠. 그렇게 시모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는 순간도 저와 시부가 지켰습니다. 그 후 퇴원한 시모를 집으로 모시면서 항암 치료 일정을 말씀드렸어요. 수술은 잘 끝났어도 항암 치료까지 받으셔야 해요. 앞으로 항암 치료 받으셔야 하는데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우리 며느리가 나 때문에 고생하네. 아버님도 일하시고 남편도 일하는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리고 저희 애들 이제 어린이집 다녀서 괜찮아요. 그래, 고맙다. 내가 며느리가 있어서 아주 든든하구나. 저는 시모의 투병 생활을 간병하기 시작했어요. 시부도 관광버스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에 누가 남겠습니까? 바로 저뿐이었던 거예요. 시모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며칠간 쉴 새 없이 구토 증상을 보이던 시모를 곁에서 지켰어요. 구토를 하다 못해 옷에 묻은 시모한테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위에 티 벗어서 화장실에 두고 가세요. 손빨래 해야겠어요. 제가 세수해 드릴 테니까 어서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니? 이게 사람 사는 거야? 난 이대로는 못 살아.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어머님 어떻게든 버티셔서 건강 되찾으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죽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 왜 있어야 하는데요? 그 순간 제가 화를 내든 말할 줄 모르셨는지 어머님은 벙찐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네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어머님이 마음을 단단히 가지셔야 해요. 그러니까 저 믿고 힘내세요. 힘든 항암 치료를 받는 어머님을 어떻게 해서든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의 지극정성 끝에 어머님은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완치 판정을 받던 날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살린 거야. 며느라 고맙다. 정말 고마워.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운동도 하시고 식단 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그래, 내가 정말 이 은혜 잊지 않으마. 저는 어머님 병간호가 이게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산 넘어 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님 암이라는 큰 산을 넘고 나니까 제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나오더군요. 바로 아버님이셨어요. 어머님이 완치 판정받고 그 다음에 시부가 췌장암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정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어요. 여러분, 췌장암은 소리 없는 암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암에 걸려도 환자가 거의 눈치챌 수 없는 암이에요. 증상이 발현됐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시부는 가망이 없다는 의사 말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업을 남편한테 물려주는 일이었어요. 시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씨가 내 사업 네가 이어받아서 해라. 난 이제 끝난 것 같구나. 왜 수술 받아보지도 않고 그러세요?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난 틀렸어.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아. 네가 이어받아서 잘 꾸려가거라. 아버지, 안 돼요. 너 이제 집안의 가장이고 회사를 이끌어가야 할 사장이야. 책임감이 막중해. 네가 실수하면 처자식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다 굶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시부는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부는 사업을 남편한테 물려주고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증상은 점점 심각해져 갔어요. 그런데 시부 투병 생활 3개월 차에 남편은 망나니가 됐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새벽이 넘어서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의 꼬라지가 그게 뭐야? 좀 화장 좀 하고 앉아 있을 수 없어? 늦게 들어온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리고 뭐 화장? 그리고 당신은 지금 좋은 몰골로 들어온 줄 알아? 거울로 당신 몰골이나 봐. 하루 종일 일하다 온 서방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남의 집 아내들은 남편 발도 직접 닦아준다더라. 누가? 대체 누가 그러는데? 눈앞에 한번 데려와봐. 난 하루 종일 논 줄 알아? 나 오늘도 아버님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사업가야. 예전에 그 운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입으로 사장이라고 하면 다야? 그렇게 사장 대접 받고 싶으면 자리에 맞게 좀 행동해. 당신 지금 꼬라지 보면 그냥 술주정뱅이야. 저는 남편의 말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시부가 물려준 사업체를 받고 나서부터 기고만장하게 변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모가 이런 남편을 감싸준다는 거였어요. 하루는 애들을 데리고 시부를 보러 갔었죠. 그런데 시부가 저를 보면서 힘겹게 물으셨습니다. 며느라, 용식인 잘하고 있냐? 네? 아, 요새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놈 자식이 술만 마시고 놀기만 좋아하면 안 될 텐데 걱정이다. 요새 술을 많이 마시긴 하는데 다 일하다가 마신 거라고 하긴 해요. 아이고, 답답한 놈. 버스 운전할 때 잠깐 끊더니 다시 또 마시고 있네.
남편이 원래도 술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버스 운전을 하느라 잠시 끊고 있었던 겁니다. 시부는 사장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괜히 분위기 흐리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하셨어요. 저는 시부를 위로해주고 애들과 같이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를 따라오더니 저한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네 남편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 네? 아버님이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을 때 아셔야죠. 그래야 남편한테 조언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 회사 이제 내 아들 거야. 근데 저 양반이 무슨 조언을 해? 앞으로 뭐 물어봐도 입도 뻥끗하지 말어. 시모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이런 남편 감싸기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모가 남편 상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였죠. 그쯤에 남편 카드값이 얼마씩 나왔는 줄 아십니까? 혼자서 쓰는 카드값이 무려 300만 원씩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한테 종이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뭐라고 돌아다녔길래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와? 당신 미쳤어? 내가 왜 그 정도도 못 써? 나 이제 사장이야. 내가 내 돈 쓰는데도 난리야. 네 돈? 회사 가서 일을 하긴 하는 거야? 어제 당신 회사 경리한테 전화 왔었어. 사장님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냐고. 내가 그걸 왜 말해? 다 영업 비밀이니까 알려고 하지 마. 내가 거래처 만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왜 바가지를 긁어? 아, 이러니까 내가 집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지. 저는 적반하장에 가까운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유치원생이었는데 저한테 달려와서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울지 마. 아빠랑 싸우지 마. 왜 그래? 아니야, 하준아. 괜찮아.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아니야. 놀란 아들을 안아주면서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람이 사장에 맞게 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 놈은 버스 운전기사로 일할 때가 더 사람답게 살았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참 참담한 심정이었죠. 심지어 그 무렵 시부는 힘겨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지만 가족이 떠나는 일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었습니다. 시모도 많은 눈물을 흘렸고 온 가족이 다 눈물로 시부를 보내드렸어요. 항상 따뜻했던 시부가 떠나자 차가운 현실이 절 기다리더군요. 남편이 시부가 떠나자 완전히 자기 세상인 것처럼 살았어요. 한 번은 집에 고소장이 와서 보니까 남편한테 욕설과 폭언을 들은 직원이 남편을 고소한 겁니다. 그날은 시모를 집으로 초대해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고소장을 보고 화가 난 저는 남편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하는 거야? 당신이 깡패야? 왜 일하러 가서 욕을 해? 욕도 다 애정이야. 잘해보자고 하는 말인데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해? 그냥 돈 좀 먹고 떨어지게 하면 되니까 신경 꺼. 신경 끄게 생겼어? 애들 생각은 안 해? 제발 애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게 좀 살자 좀.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남편한테 화를 냈고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 바깥일하면서 힘든 남편 바가지 긁고 싶어? 너 왜 난리야? 너한테 욕한 것도 아니고 회사 직원한테 욕 좀 할 수 있지. 뭐가 문제야? 이게 지금 사업을 이끌어 가는 걸로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소문나서 망해요. 은근히 망하길 바라는 것 같다. 입 조심해. 똑똑한 우리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게 냅둬라. 어머님,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사람이 바뀌죠. 저러다 쫄딱 망해요.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망해. 이제 나한테 남은 건 우리 아들 하나뿐인데 왜 네가 난리야? 우리 아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시모는 도무지 말이 안 통했어요. 시부가 돌아가신 후 시모는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라면서 남편한테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남편이 아침을 먹고 갔는지 확인 전화를 하실 정도였어요. 오늘 우리 아들 밥 먹고 갔어? 사람은 아침이 중요해. 그 사람 원래 아침 안 먹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네가 아침을 부실하게 차려줘서 그런 거 아니야? 제가요? 어머님이 물어보세요. 그 사람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시모는 눈만 뜨면 아들 생각만 하는지 매일같이 별걸 다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몸이 너무 약했다는 겁니다. 사계절 감기를 달고 살고 겨울에는 빙판길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기도 했어요. 잔병 치레가 많았던 시모가 조용해도 걱정일 정도였습니다. 시모가 혼자 살다 보니까 쓰러진 건 아닌가 걱정도 앞서더라고요. 정말 사는 내내 시모 수발에 애를 셋이나 키운 것 같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시모한테 죽이라도 끓여드리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콧노래 부르면서 출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물었어요. 주말에 어디가? 그걸 왜 물어봐? 사업하는 사람한테 평일 주말이 어딨어? 일하러 간다 왜? 당신이야말로 사모님 소리 듣고 싶으면 제발 좀 꾸미고 다녀라. 누가 보면 내가 당신 돈 한 푼 안 주는 줄 알아. 뭐? 나 꿈이라고? 나 지금 어머님 댁에서 죽 드리고 오는 거야. 병수발 드는 것도 꾸미고 가서 드려? 그러는 당신이 좀 해봐. 어쩜 그렇게 당신 엄마가 아파도 눈 하나 꿈쩍을 안 하냐? 당신 아들 맞아? 어머님은 아들 얘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실 정도인데 왜 당신은 어머님 얼굴도 한번 안 보러 가냐고.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하지. 왜 당신이 난리야? 됐어. 일하러 가야 되니까 비켜. 남편은 저를 지나쳐서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애들 때문에 산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애들이 학교라도 졸업해야 이혼이라도 해볼 텐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는 매년 멀어져 갔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큰아들이 20살이 됐을 때 남편 놈은 급기야 극단적인 말까지 꺼냈어요. 야, 이제 준혁이도 20살 됐고 이혼하자. 난 더 이상 너랑 못 살아. 애들 인생만 인생이야? 그럼 내 인생은? 지금 누가 할 소리 하는 거야? 이혼? 누구 맘대로 이혼이야? 막내 양육비 다 줄 거야. 그리고 아파트도 위자료로 줄 테니까 가져. 너도 잘 생각해봐. 서로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살아? 난 이미 네가 여자로 안 보여. 너 진짜 뻔뻔하다. 너만 참고 살았어? 어? 나도 참았어. 너 그딴 식으로 살면 100% 망해. 알겠냐? 이혼해. 애들한테도 너 같은 아빠는 필요 없어.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내 돈 좀 편하게 써보자. 남편 놈의 이혼 사유는 결국 간섭 없이 돈 쓰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이혼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모였어요.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화를 내며 소리치셨어요. 그냥 도장 찍어. 우리 아들 한 번 사는 인생 이젠 자유롭게 놔줘.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럴 줄 몰랐네요. 정말 이 집 구석이랑 다시는 안 엮일 겁니다. 저는 시모의 말에 격분해서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시모는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결국 팔은 안으로 굽더군요. 그렇게 너무 허무하게 저는 이혼을 해버렸어요. 다행히 아들과 딸은 아빠 정을 모르고 커서 그런지 오히려 새 식구가 지내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혼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잔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혼하고 4년 뒤에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모였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시모는 힘이 없는 목소리로 저한테 애원하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니? 네가 참 보고 싶구나. 제가요? 그렇게 매몰차게 가놓고 이제 와서 왜요?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다 말할게. 정말 죽기 전에 꼭 할 말이 있어. 저는 시모의 전화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죽기 전에 꼭 할 말이 있다고 하시니까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할머니이기도 하니까 일단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있는 곳은 의외였습니다. 바로 요양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가보니까 시모는 앙상한 모습으로 저를 보며 인사하셨어요. 며느라,
우리 며느리 어디 아프세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내가 어리석었어. 암이 재발해서 4년 정도 투병하고 있었어. 그때 네 생각이 많이 나더라. 우리 손주들이 너무 보고 싶어. 어머님 아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계속 혼자 계신 거예요? 내가 아들이 아니라 아주 짐승 새끼를 낳았어. 너랑 이혼하고 이상한 술집 년이랑 재혼하더니 집안을 싸그리 말아먹었다.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이제 병든이 애미까지 버리는구나. 시모가 해준 말을 듣고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전 남편 놈은 술집 여자랑 재혼해서 집까지 다 날려먹은 겁니다. 게다가 얼마나 회사를 개떡같이 했는지 회사는 적자에 허덕였다고 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스크 시국과 겹치면서 아예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시모는 또 한 번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셨습니다. 내가 이번에 알았다. 나한테 진짜 며느리가 누구인지 말이야. 아들이 데려온 그 술집 년은 재혼하기 전엔 우리 어머님 평생 잘 모실게요 하더니 막상 재혼을 허락하니 날 병든 노인네로밖에 취급을 안 했어. 맨날 나보고 냄새 난다. 저기 떨어져서 밥을 먹어라. 또 돈을 안 주면 날 위협까지 했어. 아들놈도 마찬가지였다. 둘이 쌍으로 날 속여서 남아있는 집까지 다 날려먹었어. 그리고 날 이렇게 요양병원으로 보내버린 거야. 어머님, 이제 알았어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를? 내가 미안하구나.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너와 우리 손주들 얼굴이 그립더구나. 꼭 만나서 애미 너한테도 내가 사과하고 싶었어. 어머님, 애미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 저는 어머님의 이 한마디를 듣고 그동안의 서름들이 생각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제게 깜짝 놀랄 물건을 주셨어요. 바로 가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내가 이 돈은 절대로 아들놈하고 그년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꼭꼭 숨겨놨다. 얼마 안 된 돈일지 모르지만 제발 받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라도 너에게 용서를 빌고 싶구나. 시모가 힘겹게 건넨 통장을 보니까 안에는 8,7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애들 등록금 보태고 너도 생활비에 보태. 저는 시모와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시모의 진심 어린 사과와 손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저는 모든 걸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아들한테 버림받고 재혼한 며느리한테 학대받고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뒤늦게라도 전 며느리였던 제게 용서를 비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 후 저는 제 아이들을 데리고 외롭게 계실 시모를 자주 찾아뵙습니다. 어머님은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애미야, 염치 없지만 내 장례는 너와 손주들이 치러주면 안 되겠니? 내가 부탁할 사람이 너희들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님, 더 오래 사실 생각을 하셔야죠. 꼭 제가 약속 지켜드릴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봐요. 아셨죠, 어머님? 하지만 이런 저의 간절한 마음에도 어머님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손주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세상을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장례를 손수 치러드렸어요.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장례식장에 전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갑자기 저를 보더니 울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거지 됐어. 꽃뱀한테 걸려서 내 모든 걸 다 잃었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내 가족은 당신하고 애들밖에 없다는 걸 늦게서야 알았어. 닥쳐. 당신 같은 인간 최악이야. 어머님은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떠나셨는데 이제야 나타나? 네가 사람이야? 그게 빚쟁이들 피해 다니느라 갈 수가 없었어. 잘한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말년에 빚쟁이 피하는 신세야. 그리고 최소한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더라도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마지막 가시는 길은 배웅했어야지. 넌 쓰레기 중에 쓰레기야. 어머니 집까지 다 팔아먹고 오갈 데 없는 병든 어머님을 요양병원에 버려놓은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전 남편 놈은 더 제게 애원하며 매달리더군요. 여보,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제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이러다가 혼자 고독사로 죽을 것만 같단 말이야. 전 남편은 이렇게 제 다리를 붙잡고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는 거 있죠. 그런데 그때 그런 전 남편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 저기요, 가정 파탄내고 도망간 주제에 다시 받아달라고요? 정말 일말의 양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네요. 당신 같은 아버지 필요 없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가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아는 척하면 그때는 말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가정 버리고 간 사람이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뭐합니까? 당신 아빠 자격도 없으니까. 하준아, 제 이름 부르지도 마요. 더러우니까. 아들의 한마디에 전 남편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해했습니다. 남도 아닌 친자식한테 험한 소리를 들으니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히 어머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죠. 전 남편이 떠난 후 어머님 장례를 끝까지 치러드리고 낙골당에 모셨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고 쓸쓸하게 눈을 감은 시모가 부디 하늘에서는 외롭지 않기를 기도해드렸어요. 전 남편은 지금 50 후반에 빚쟁이한테 쫓기는 신세로 전국 방방곡곡을 숨어서 지내고 있어요. 전 남편의 근황을 듣고 저는 권선징악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착한 건 권하고 악은 징벌한다는 뜻인데 결국 최우승자는 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이 과할수록 스스로 판 무덤에서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다양한 인생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공통점은 결국에 이기는 건 선하고 정도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건 불변의 진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에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지내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